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이른바 동백아가씨 의혹을 제기한 김우겸 의원의 의혹. 처음엔 김우겸 의원 개인 플레이였는데 이게 볼륨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두 분이 똑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TF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당 대변인까지 김우겸 의원의 의혹을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당 차원의 의혹 제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정중하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사과를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잠시 후에 뜨거운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논란이 확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동훈 장관 대 민주당, 민주당 대 한동훈 장관의 대결 구도다라는 분석 기사가 많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을까요? 4가지 키워드 꼽아봤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다 죽어. 살벌한 이야기. 다 죽어. 다 죽는다. 동아일보 6면입니다. 누가 한 얘기일까요? 누구에게 한 얘기일까요? 또 유동규가 돈을 요구하자 김만배가 5억을 주며 걸리면 다 죽는다라는 녹취록도 검찰이 확보했다. 진술도 확보하고 녹취록도 확보했다. 작년 2월 김용에게 20억, 김용 부원장이 20억을 요구하던 그 시기. 김만배 씨도 어제 5억 줬는데 유동규가 또 대든다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한 녹취록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에도 유동규 씨는 금품을 남욱 변호사에게 요구했다. 내가 판 깨면 니들 끝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김만배 씨가 5억을 건넸던 이야기, 그 의혹,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물증. 조선일보 8면 보도인데 진술만 갖고는 안 되겠죠.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물증은 과연 무엇일까요?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구속영장에 드러난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과정을 보면 검찰이 전달 방법을 기록한 메모를 입수했다라는 기사 내용, 이 보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남욱이 종이 상자에 담아서 전달했다. 그리고 돈을 건넸다는 곳에 차량 출입 내역을 확보했다. 매우 구체적인데요. 이 대장동 일당이 돈을 마련하고 돈을 건네고 배달하는 과정에서 특정됐던 장소에 들어갔던 당사자들의 차량 출입 내역을 지난해 2월이겠죠.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회장. 경향신문 1면입니다. 이재용 회장, 삼성전자의 회장에 올랐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삼성시대가 열렸습니다. 입사 31년 만입니다. 부친 별세 2년 만입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올해 8.15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경영 전면에 이재용 회장은 복귀한 바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어깨가 많이 무겁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무기징역. 무기징역. 누구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을까요? 한국일보 신문입니다. 1심 재판 결과이기도 한데 계곡 살해범 남편을 죽인 이은혜에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매우 중형입니다.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 속죄하도록 재판부는 이은혜를 질타했습니다. 이은혜가 남편 죽을 때까지 범행했을 것이다 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공범 조현수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범행하고 은폐하고 참여하지도 않는다라며 이은혜 조현수를 질타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비대위원 출신의 김재섭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입니다. 전용기 의원, 그리고 서재현 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0억을 요구했다, 김용 부원장이.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그 시절쯤, 그때쯤 유동규가 김만배에게도 돈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돈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의혹 지금 시작합니다. 유동규 돈 요구에 5억을 주며 걸리면 다 죽어.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어. 대선 전 유동규 씨는 왜 또 이번엔 김만배에게도 돈을 달라고 요청했던 걸까요? 그 목적, 돈의 목적, 검찰은 그 목적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미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존의 의혹은 이 남욱 변호사에게 대선 자금 20억을 만들어 달라라는 김용 부원장의 요구를 유동규 씨가 전달했다. 그래서 돈을 받아서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라는 의혹이죠. 김용 부원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같은 시기죠. 김만배 씨에게도 현재 나온 배당금, 현재 나온 것, 배당된 돈 좀 어떻게 해달라라며 거액을 요구했던 정황을 검찰은 포착했습니다. 이 시기는 김용 부원장으로부터 대선 자금 20억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던 시기와도 겹칩니다. 녹취록에도 등장하는데 김만배가 동규 말이야, 현재 나온 거 배당된 돈 어떻게 해달라고 한다. 엄청 대들어. 어제도 현찰 1억, 수표 4억으로 5억 줬는데 그래도 대들어. 현찰로 주겠다, 수표로 주겠다 했는데 투자를 자꾸 해달래. 엄청 대들어. 엄청 대들었나 봅니다. 나는 김만배의 녹취록,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나온다. 검찰이 포착했다라고 동아일보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선 전 투자해놨다가 이 돈이 이동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이거 걸리면 4명 다 죽는다라고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진술했다라는 겁니다. 김만배는 실제로 지난해 유동규에게 1,000만 원권 수표 40장과 현금 1억 원 등 총 5억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를 해보셨던 김광삼 변호사님, 네. 지금 기존의 남욱 변호사에게 요청했던 김용 부원장의 대선 자금 20억 내놔라. 동아일보 어제 보도에 따르면 광주에 뿌릴 돈이다, 호남에 뿌릴 돈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인데, 그것 말고 이번엔 김만배 씨에게 5억. 자, 이건 어떤 돈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뭐 유동규랄지 김용 부원장이랄지 정진상 실장 이런 사람들이 은행에다 돈을 맡겨놓은 것 같아요. 아, 은행에서 돈 찾는 것 같다. 필요하면 야 20억 줘. 예. 야 얼마 줘. 그것도 5억 받고 8억 받고 그래요. 예. 근데 그것도 받을 때 뭘로 받아요? 현금 아니면 이제 수표로 받거든요. 네네. 이게 정당한 돈이면 계좌로 이체시켜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치적이라고 일컬었던 대장동이 정말 이 사람들에 의해서 김만배랄지 대장동 일당과 뭐 유동규, 김용, 정진상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다 설계되고 다 4천억 벌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정말 한치의 어떤 부끄럼 없이 제대로 대장동 개발을 했다고 한다면, 아니 민간업체에 돈 달라면 돈 주겠어요?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닌데. 그런 걸 보면 이 사실 하나만으로 대장동 개발은 특혜였고 자기들만의 어떤 부정부패에서 이루어졌다. 이제 이 부분이 분명하게 완전히 저는 입증이 됐다 이렇게 봐요. 은행에 돈 맡겨둔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관여한 사람이 어느 정도냐? 예. 지금 거의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정진상, 네. 김용 부원장까지는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김만배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선 전 투자해놨다가 이 돈이 이동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 대선 전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예요? 대선으로 출마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재명 후보 아니에요? 당시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이재명 현 대표가 알고 관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이 시적으로 일삼는 그 대장동은 이건 정말로 잘못됐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때 그래요. 본인이 설계자고 라고 가장 치적이라고 얘기했지만 적어도 본인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랄지 또 유동규가 지금 뭐 일부는 구속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죠. 예. 나는 그 당시에 그걸 몰랐다고 한다면 나는 몰랐지만 내 측근들이 그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되고 반성을 한다. 그런 사과를 해야 하고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또 김용 전 부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증거가 진술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검사를 하면서 예. 정치자금법이랄지 뇌물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 증거가 넘친다. 그렇죠. 대부분은 준 사람의 진술밖에 예.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돈을 어디에서 났는지 그 정도만 가지고도 유죄 판결이 많이 나는데 이 사건을 보면 뭐 관련된 뭐 나무, 그다음에 이모, 이사, 그다음에 뭐 정민용, 유동규, 거기다가 뭐 종이백, 상자, 그다음에 돈 받은 장소의 출입기록. 아니 이보다 더 어떻게 증거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고 전제를 알겠습니다. 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방탄을 하든지 공격을 해야 하는데 이거 자체를 부인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전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법률적인 것도 알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해요.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그럴 수 예. 있겠죠. 검찰은 유동규 씨가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여 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전달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 김만배 씨를 통해서도 또 불법 대선 자금 5억여 원을 마련하려 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님, 네. 김만배 씨의 이야기 중에 네. 이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 단서를 포착했다라는 정영학 씨의 어떤 녹취록에도 이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녹취록. 김만배 씨가 유동규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스스로 얘기했다는 부분인데 보시면 이거예요. 야, 대선 전에 투자해놨다가 이 돈이 이동했다는 거 알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걸리면 4명 다 죽어. 대선 경선이 코앞인 상황에서 위험 가능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결국 1,000만 원권 수표 40장과 현금 1억 원 등 5억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단 말이죠. 대선 전에 걸리면 어떡하냐. 라는 이 부분이 좀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 남욱에게서 전달받았던 돈을 검찰이 불법 대선 자금으로 보는 것처럼 비슷한 시기잖아요. 같은 시기. 그렇죠. 김만배가 준 5억도 불법 대선 자금 아니냐. 검찰의 시각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김만배 씨의 이야기에서 주목하는 점은 예. 그 현금과 수표로 준 5억은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했는데 그 유동규 씨가 자기 소유의 실소유한 어떤 법인의 투자라는 얘기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야 그럼 걸릴 수도 있어 위험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자 그럼 현금을 줄 때는 그렇게 위험하진 않았는데 계좌 추적을 해서 드러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돈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법한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김만배 씨가 알았기 때문에 저는 예.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서서 김광삼 변호사님께서도 뭐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동규 씨의 진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주신 대로 뭐 CCTV 물증 지금 확보하고 있고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유동규 남욱 이렇게 한 팀이 정진상, 김용에게 어떤 술 접대를 했다. 그런 문자 내역을 확보한 검찰의 이 이야기가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유동규 씨의 어떤 진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큰 수사의 그림은 어느 정도 밑그림은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다만 그 유동규 씨가 과연 김용 부원장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전달했는지 요 밑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거기 예. 아직 색칠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이 색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구체적인 물증 한두 개가 나오면 바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유동규 씨를 중심으로 한 남욱, 정진상, 김용 부원장 이렇게 큰 그림들이 하나하나 퍼즐이 완성되고 있고 이미 밑그림이 다 그려진 상태에서 색칠만 되면 이 그림이 완전히 완성이 된다. 예. 지금 거의 그 단계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김용 부원장의 20억 마련 요구에 대해서 유동규가 남욱에게 8억
김만배에게도 돈을 요구했다라는 의혹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는 김용 부원장의 구속영장에 드러난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합니다. 8억의 수수 과정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는데 구속영장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용 부원장이 광주 쪽 돌고 있다. 자, 요 말은 어제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해서 저희 김진의 돌직구 쇼에서 처음으로 보도해드렸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광주 쪽 돌고 있다. 대선 예비 캠프 준비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돼 있다라는 내용을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건데 김용 구속영장 대선 예비 경선 활용 목적의 정치 자금으로 현금 20억 요구가 적시돼 있다. 대선 예비 캠프 준비 자금이라고 특정이 돼 있습니다. 남욱에게 돈 받자 수차례 상의. 지난해 4월, 8월 4회에 걸쳐 현금 8억 4,700만 원을 5만 원권과 만 원권으로 마련한 뒤에 종이 상자 등에 담아서 전달했다라고 김용 부원장 구속영장에는 적시가 돼 있습니다. 저 종이 상자 현금 5만 원과 현금 만 원권으로 나눠서 종이 상자에 넣어서 전달했다. 그 종이 상자를 검찰이 최근 확보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일종의 에비던스, 물증일 수 있겠죠. 그 종이 상자와 관련된 보도 함께 보시죠. 검찰이 물증을 확보했다. 5만 원권 2,000장 꽉 채웠다. 이재명 대표 측 인사들 유동규 진술만 있을 뿐 8억에 대한 물증이냐 라고는 입장이었죠. 검찰 지난해 4월에서 8월 대장동 일당이 김용에게 8억 4,700만 원 전달 당시에 종이 상자, 종이 박스 저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물증을 확보했다. 해당 상자는 5만 원권 2,000장을 꽉 채워서 딱 1억에 들어가는 크기였다라는 구체적인 묘사가 오늘 조간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조간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저 종이 상자 물증을 확보했는데 그 종이 상자의 크기가 5만 원권 2,000장을 채워서 1억이 들어가는 크기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보도 내용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했다는 물증은 남욱이 8억 전달 방법을 상세히 기록한 메모, 남욱, 정민용 등 20억 전달할 대책회의 전달 돈가방 확보, 남욱이 정민용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장소의 차량 출입 내용, 이 차량 출입 내용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5만 원 2,000장이면 한 이만한가요? 제가 1억을 현금으로 전달한 적이 없어서 김관선 변호사님 검사하실 때 그 이런 수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 5만 원 2,000장이 들어가려면 박스가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한 요만 하나요? 라면 상자 정도? 제가 검사할 때는 이제 5만 원짜리가 없었어요. 옛날에 했구나. 그런데 5만 원짜리면 옛날에 했어. 5만 원짜리 100장이 한 이 정도 크기 되거든요. 이 정도 두께. 예. 그래서 1억이면 예. 이게 20개예요. 이 정도가. 얼마 안 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만한 종이 봉투 정도 있겠네요. 이게 종이백으로 하면 한 이 정도 크기라고 보면 돼요. 이 정도 크기. 옛날에 5만 원권이 없었을 때 1억을 전달하려면 그때는 굉장히 많았죠. 그때 이거에 사과 박스가 나와요. 그렇죠. 이거의 5배니까 그때는 사고 박스 정도 됐고. 요즘은 한 종이 봉투 요만한 거? 예. 요만한 거에 다 그보다 들어간다. 조금 더 크죠. 2,000장이 들어가요? 예. 뭐 5만 원짜리가 100장이면 500만 원이잖아요. 예. 그게 20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5만 원짜리 그게 부피가 크지 않아요. 얼마만 하다고 다시 한번 좀. 한 이 정도 이게 뭐 네네네. 한 이 정도 되는 것이 10개 정도 되는데 이런 묶음 하나, 이 정도 묶음 하나, 이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렇게. 그리고 옆에는 이제 5만 원짜리 넓이가 되겠죠. 넓이는 요 정도, 길이는 그 정도.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전달할 때는 종이 박스를 할지 종이 종이백에 전달을 하겠죠. 근데 이제 한번 전달할 때 이제 금액이 얼마 전달했느냐, 뭐 1억이냐, 이게 뭐 2억, 3억 되면 4억 되면 4억이면 굉장히 커요. 그 돈이 꽤 무겁습니다. 한 4억 정도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 상자랄지 종이백 이런 것들 가방을 왜 보관하고 있을까? 그러니까요. 약간 의구심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 녹취하잖아요. 종이백 하잖아요.
뭐 대책회의 한 것까지 다 녹취해놨단 말이에요. 네. 그것은 추후에 만약 이게 문제가 되면 아하.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종의 보험용.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에 대한 보험료도 될 수 있고 상대방이 과도하게 뭘 요구를 한다랄지 협박을 예. 하면 아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터뜨릴 수 있어. 아하. 그래서 자기 방어용 무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예.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다라는 게 김광선 변호사님의 의견이죠. 김용 부원장은 이 종이 상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지가 궁금합니다. 당연히 김용 부원장의 입장도 중요하죠. 김용 부원장 입장 보시죠. 김용 부원장 측 변호인, 우리 쪽 가방 아니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나중에 가방만 돌려줬다는 것이냐, 돈만 받고 가방 돌려주는 경우가 많나, 증거가 되겠냐라고 한겨레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쪽 가방 아니다. 근데 저 가방이라는 것은 돈을 담아서 전달하는 용기였으니까 그 종이백만 꺼내서 줄 수도 있죠. 그렇죠? 김용 부원장은 어쨌든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입장. 그런데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증거. 전용기 의원님, 네. 김용 부원장뿐 아니라 정진상 실장에게도 유동규 씨는 돈을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주장은 이 대장동 일당, 돈을 마련한 대장동 일당의 진술과도 일치한다라는 보도 내용이 많고요. 지금 보면 차량 출입 내역도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종이 상자 확보했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이 처음에 들어가서 했던 얘기가 거대한 조작 안에 나는 휩싸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작이 하나하나 맞춰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돈을 줬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이것이 정치 자금으로 흘러갔다. 대선 예비 캠프 예. 자금으로 들어갔다라는 이 워딩 자체를 명확하게 썼다라는 것도 사실 의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씨에게 대선 예비 자금 20억 좀 마련해달라라는 그렇죠. 말 자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누가 얘기했겠냐는 거죠. 이거는 김용한테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냥 유동규의 주장을 그대로 이제 검찰이 인용을 해가지고 증거로 좀 쓰고 있는 거라 가지고 이것부터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싶고요. 사실 김만배 씨도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재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재판에서 이재명 후보를 보고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대선을 돕기 위해서 몇 억을 이렇게 갖다 줬다? 이거는 사실상 본인의 생각을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에 불과한데 이것을 검찰이 억지로 주장하고 예.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좀 방금 주장은 이제 대선 자금에 쓰였다라는 것은 유동규 씨의 주장이고 그거는 허위다라는 말씀이시고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하는. 예. 김용 부원장이 돈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저는 그러니까 거대한 조작의 일환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상자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뭐 어떤 상자, 뭐 조그만 상자에서 돈을 제공했고 그 지금 검찰에서 하는 주장은 이 상자를 다시 돈만 빼고 그 요 조그마한 상자를 다시 돌려줬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말이 성립을 하느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거는 돈을 받는다면 상자째 받지. 그렇죠. 이 돈만 받고 다시 상자를 돌려줬다. 이걸 증거로 나중에 채택을 하게끔 김용 부원장이 돌려줬다라는 겁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검찰도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주장하는 꼴하고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올바른 주장을 하려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대고 증거를 대면 되는데 거대한 조작 안에 휩싸여 있다. 이거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 예. 검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조작이다. 누가 돈을 받을 때 상자째 받지 돈만 받고 상자를 돌려주겠냐? 김재수 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렇게 김장을 나누면 김장할 때. 이렇게 김치는 꺼내고 원래 다시 상자는 돌려주잖아요. 예, 뭐 그런 개념 아니었을까 저는 어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무엇보다도 이제 뭐 앞에서는 뭐 농담이지만 사실 이제 우리 전용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이 진술만 가지고 뭐 네. 조작만 가지고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돈을 줬다는 사람은 늘 줬다고 얘기하지만 받은 사람은 단 한 번도 처음부터 나 돈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결국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고 정황이 드러나다 보면 그제서야 이제 실토를 하게 되고 뭐 혐의가 입증되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직까지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 안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앞서서 이제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진술로서 밑그림은 다 그려진 거예요. 왜냐하면 김용 그다음에 유동규 요 예. 사이의 연결고리가 진술만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인데 그 우리가 증거로서 유추할 수 있는 정황들 그다음에 물건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욱 변호사, 돈을 만든 남욱 변호사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부합격이라고 불리는 이모 씨가 실제로 돈을 전달했다는 메모가 있었던 것이고 그 메모의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메모의 내용을 사실을 확인을 하기 위해 검찰이 거기에 있는 CCTV나 입출입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딱 그 자리에 CCTV를 봤더니 장면들이 포착됐더라 하면 이것은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물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밑그림은 다 그려진 상태에서 색칠을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색칠을 한두 개만 딱 해버리면 이 그림은 완성되는 그림이다. 그래서 아마 이제 수사는 거의 이재명 대표의 턱 밑까지 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동규 씨가 법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채널A의 취재 기자와 카메라가 나가 있습니다. 잠시 후 유동규 씨의 모습이 드러나면 입장 한번 들어볼게요. 포토라인에 쓸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지 포토라인에선 유동규 씨가 오늘 어떤 입장을 밝힐지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가장 빠르게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유동규 씨가 검찰에 클라우드 비번을 제출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클라우드는 구름이죠. 이 데이터 저장 장소의 비밀번호를 제출했다. 그럼 그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 장소에는 어떤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던 걸까요? 궁금합니다. 유동규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텔레그램 정모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지라도 아니 좀 그거는 여쭤볼 제가 수 있어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여러 명이 있었어요? 예 여러 명 있었습니다. 최소 거기 이제 숫자를 이너서클입니다. 몰라도. 산하기관 임원장 모임도 있었고 정무방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법조팀 따로 있었어요. 아니면 서너 개 정도 이렇게 있었다는 말씀. 텔레그램 네. 해당마다 인원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아니 인원은 많지는 않아요. 아니, 왜냐하면 대여섯 이너서클이니까 한 10명 정도. 다른 분들이 벌 받을 것들은 다른 분들이 벌 받아야 된다고 증거를 다 지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흔적 같은 거는 다 지워지는 게 아니니까 검찰에다 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다 제출했어요.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검찰에 제출했다며 유동규 씨는 증거를 다 지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흔적 같은 것은 다 지워지는 게 아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지운다고 다 지워지는 게 아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이너서클 대화방이 여러 개였다. 경기도 이너서클 대화방이 여러 개였다. 정무방도 있었다 라는 주장을 했어요. 서재원 부대변인, 네. 어떻게 보십니까? 클라우드 비밀번호.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수사 과정 중에 좀 차분히 있으면 되는 것인데 앞서 김재섭 위원장님 또 밑그림이 그려졌다고 하는데 사실 검찰이 밑그림을 그리면 안 되죠.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를 검찰이 그걸 확인하는 것인데 이것도 이너서클이라고 해서 이걸 또 기승전 이재명의 밑그림이고 이재명을 위한 또 이너서클이라고 하고 모든 자금이 또 대선 자금으로 이렇게 단정지어서 하다 보니까 이 검찰이 그 정치 검찰이란 오명을 좀 초래하지 한 면이 있다. 그래서 이너서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너서클 속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고 그것이 불법적으로 있었고 또 말씀하시지만 산하기관의 임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산하기관 임원들은 이너서클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서로 협의도 하고 저도 청년위원장이면 지역의 청년위원장 방이 또 있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이너서클이라는 게 여러 개가 있으면 이너서클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런 그 비번이라든지 뭐 가방 뭐 이런 것도 좋은데 검찰이 정말 육하 원칙에서 지금 또 초래하는 것이 본인들이 초래하는 것이 그 가방이 그 종이백이 어딘지 어디에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획득했는지를 설명을 못 합니다. 네. 예, 그 부분은 뭐 피해 사실 공표를 떠나서 이런 부분이 저는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하는 것이 스스로 검찰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객관적 증명을 또 모순되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아까 김만배 씨가 한 말 중에 서재원 부대변인 그 자꾸 대든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동규가 대들어. 내 돈 줬는데 또 달라고 대들어. 자꾸 대들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대든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계속 이렇게 돈이 사실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동업자였었는데 그 당시에는 수익이 창출돼서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 보니까 그 배분 과정에서 서로 어떻게 보면 사업이란 게 우리도 지인 간에 사업할 때 동업하다가도 막 갑자기 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만배나 그 정영학, 남욱, 유동규가 서로 생각하는 사업의 결과 금전적인 어떤 사용처라든지 어떤 회수에 대한 시기가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만배 같은 경우는 보면 조금 이제 그 대선이든 뭐든 간에 조금 더 확정적이고 네. 조금 더 안전적일 때 우리가 자금을 회수해서 배분하자라는 것이고 유동규
이제 입장에서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했을 때는 좀 급하다 보니까 혹은 어떤 필요처에 의해서 돈을 자꾸 돌라고 하니까 예. 그 계획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어쩌면은 이 김만배가 형이잖아요. 동규한테는. 동규 씨한테는. 자기들끼리 호칭을 하자면.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나한테 이렇게 대든다. 돈을 달라면서. 그러면 유동규 씨 뒤에 김만배 씨보다 더 든든한 뭐 뒷배가 있다라고 동규 씨가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대든다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죽을 힘을 다해 싸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굴 위해 죽을 힘을 다한다는 말입니까? 대장동의 돈은 검은 돈입니다. 그 돈이 이재명 측근들에게 흘러 들어갔다? 이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섰고 대죄해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은 안 해도 좋으니 대장동 특검이라도 하자라고 재차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특검에 반대했습니다. 떳떳하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가장 가혹한 자들에게 수사를 맡기고 결백을 증명하는 전공법을 택해야 합니다. 제1야당 주도의 특검법 발의는 국회의 기능 정지를 불러올 것입니다. 재고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본인이 가장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수사를 받아라. 그래서 결백을 증명하면 된다라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특검을 반대했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청담동 술자리, 동백아가씨 논란이 확전됐다라는 겁니다. 주제 보시죠. 민주당 대 한동훈 장관의 구도가 됐습니다. 김의겸 의원 개인 의혹이었는데 이게 최고위원 두 분이 말씀을 하시더니 정책위 의장과 당 대변인까지 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쯤 되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냐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야간에 출판을 매우 큰 일이다.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생은 안 돌보고 새벽까지 술판만 벌이는 게 그게 주사파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떳떳하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그 동선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히시기 바랍니다. 실세 한동훈 장관이 피해자 흉내를 내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니 아연 실색할 노릇입니다. 국무위원이 적반하장으로 과잉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변인 김의겸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고 최고위원 장경태, 박찬대 의원이 TF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정책위 의장의 또 당 대변인의 공식 논평까지 나왔습니다. 전윤기 의원님, 네. 이쯤 되면 오피셜한 당의 의혹입니까? 의혹 제기입니까? 아닙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논란을 가지고 뭐 술집을 갔니 안 갔니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이 뭐 문제 제기가 나왔을 때 한동훈 장관이 사과하라라고 이렇게 크게 엄청나게 크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지 무슨 그걸 그렇게까지 크게 이야기를 하느냐에 대한 그런 사실 반박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정책위 의장은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술을 몇 시까지 드시는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와대에 계셨으면 청와대에 있었던 일들은 모두가 기록되고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보안에 유지되지만 그래도 기록이 되는데 청와대를 나오면서 이제 서초동까지 서촌 자택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벽 3시까지 술집에 있었다, 드나들었다라는 의혹들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그러면 아니다라고 해라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한동훈 장관이 사실 저는 약간 의심스러운 지점이 있어서 아마 민주당에서 대변인까지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심스러운 지점이 무엇이냐면 한동훈 장관이 원래 침착한 성격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침착하게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의혹에 대해서는 굉장히
굉장히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직을 걸라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지점에서 아마 뭐 사과하라,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사과해라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대변인이 나서서 뭐 사과할 지점이 아니고 아니면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 차원의 공식적인 의혹 제기 차원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정책위 의장과 당 대변인의 차원의 논평이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과하라,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한 거에 대한 반박인 거죠. 반박이다. 예. 자, 이 의혹을 거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수 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의혹 제기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사실관계 정도는 확인하고 의혹 제기를 해야 그것도 국무위원에게 국정감사장에서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 제기를 한다. 그것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국민의 대표로서 물어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국민이 그 김의겸 의원을 뽑아준 데에는 그런 질문하라고 대표로 앉혀둔 게 아니거든요. 그 많은 국민들 가운데서 김의겸 의원을 찍었던 국민들 가운데서 그렇게 사실관계조차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원에게 이런 의혹을 제기해라 라고 김의겸 의원을 뽑아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김의겸 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자각을 망각한 상태에서 다소 어떤 정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흠집내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저는 최소한의 어떤 정치적인 도의가 없이 질문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최고위원과 정책위 의장과 대변인이 그게 더 우스운 거죠. 그래요? 사실 더 우스운 거고 제가 더 좀 안타까웠던 얘기는 뭐냐면 과거 이제 이 문제가 됐던 게 또 열린공감 TV에서 이제 쪼개서 나온 더탐사라는 유튜브라고 알고 그 어떤 언론사라고 알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 대선 치러지는 과정 보면 열린공감 TV에서 제기한 의혹이나 거기에서 된 비판들이 그 다음날 최고위원회에서 발표가 되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 역시 지금 유튜버들한테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과연 지금 제1야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과연 이런 의혹 제기만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한다는 데서 굉장히 그 좀 실망감을 감추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행보를 공개한다? 다 비공식입니다. 이거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인데 정말 터무니없는 의혹만 가지고 대통령의 어떤 이런 뭐 사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그 공식적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최소한의 사실 검증은 하고 제기를 해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책위 의장과 최고위원과 당 대변인까지 똑같은 의혹에 대해서 논평할 정도면 이건 당 차원의 의혹 제기로 봐도 된다라는 저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이군요. 물론 이제 김의겸 의원은 뭐 비례를 승계했기 때문에 직접 국민들이 뽑아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당에 투표한 국민들의 그럼요. 의사가 반영된 행위는 아니다. 그럼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조금 전 입장을 냈습니다.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 뉴스로 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대통령이 매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국감에 이어서 야당 공식 회의에서도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한동훈 장관과 함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에 계셨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 뭐 떳떳하면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 뉴스 이제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솔직히 말해서 입에 담기도 대통령의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자체도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대통령의 입에서 이걸 해명하는 것 자체가 국격에 맞지 않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에서 볼 때도 김의겸 의원 혼자서 뭐 저런 의혹 제기했을 때는 굳이 온보이스로 대응할 필요가 없었는데 최고위원 두 분의 이재명 대표가 있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정책위 의장의 당 대변인까지 며칠간 저런 의혹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뭐 제2의 국정농단이랄지 주사파랄지 이렇게 재생산, 확대 재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어요.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다. 김관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김성환 정책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국정농단이다. 아니 김의겸 의원이 주장이 맞다고 봐요. 만약 맞다고 우리가 친다 하더라도 물론 부적절하죠. 더군다나 거기에 대형 로펌 변호사들 있는 곳에 가서 술을 먹고 노래 부르는 건 그러면 이거 자체가 국정농단인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로펌 변호사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뭐 한동훈 장관이랄지 대통령도 가서 술 먹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걸 보는 국민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떤 시각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게 뭐냐면 아니 만약에 아니다고 하면 동선을 밝히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이 얘기했잖아요. 저거만 가짜 뉴스고 그런 사실이 없다. 더군다나 한동훈 장관은 내 직을 걸겠다. 이 정도 얘기했잖아요. 그럼 완전 부인한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대통령이나 장관이 갔던 걸 누가 증거를 대야 돼요? 의혹을 제기한 쪽이 그렇죠. 의혹을 제기한 쪽이 대하는 거죠. 전에 제가 수사기로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굉장히 보고 웃었는데 경찰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 폭행한 사실 있죠? 그러니까 난 폭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 입증체면 수사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살인을 안 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곳에 갔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시오. 이거 자체는 굉장히 주객이 전도됐다.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 대통령이랄지 장관이 그 자리에 간 의심이 된다고 한다면 저 단순한 녹취록이 아니고 김용보 원장에 대해서는 계속 진술밖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기는 진술도 있는 게 아니고 녹취록밖에 없어요. 그러면 녹취록의 진위 그리고 그 술집의 장소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 있게 어떤 정황이 되는 거랄지 그런 걸 제출을 해줘야지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게 뭐 동선을 밝히라. 대통령이 나 술집 안 갔는데 그날 어디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격이 맞습니까? 그 자체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국격에 맞지 않다. 사실은 지금 서재현 부대변인 이 대통령이 법무장관과 로펌 변호사 30명과 동백아가씨를 부르면서 밤새 술 마시고 노래했다라는 건 사실이 아니면 정말 중차대한 국격을 모욕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공식 논평은 아니지만 정책위 의장과 최고위원과 대변인까지 연일 같은 의혹을 계속 재생산하는 데는 좀 그런 문제의식과 책임감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당에 그런 책임감과 있습니까? 그런 게 검증을 해보려는 팩트 체크를 해보려는 노력이 있습니까? 김은겸 의원이나 뭐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정책위 의장 누구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은 당에서 검증할 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제보자의 그 남자친구가 했었고 그 더 탐사라는 유튜브 했었고 저도 이제 올라오면서 한번 봤어요. 근데 이제 90만 이제 시청회가 기록됐더라고. 그만큼 관심이든 어떤 논란거리든 이게 지금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더 탐사하고 거기서 이제 수사라기보다는 취재가 돼야 되는 것이지. 김은겸 의원이 협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제 협업이란 자체가 말 실수였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 취재 과정에 관련이 됐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후의 문제고 일단은 주도는 더 탐사라는 유튜브에서 했고 저도 한 40분 동안 녹취록을 들어봤는데 이게 저는 좀 죄송하지만 이세창 총재를 처음 들었거든요. 이분이 이름이 나오고 되게 신빙성이 있는 게 아시고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 누구도 들어봤을 때 야 이건 100% 가짜라고 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문제는 뭐냐면 여당에서도 우리 이재명 후보 안 받았다 해도 돈 받았다 그러죠. 우리 야당 입장에서도 윤석열 그 한동훈 장관 말은 믿더라고요 주변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술을 마셨을 것 같아. 이거는 이미지. 이런 부분이 저는 여야의 어떤 그 스스로 정치권의 신뢰를 좀 깎아먹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검찰도 마찬가지고 더 탐사도 마찬가지 유튜브도 그렇고 수사하고 취재해서 그 객관적 데이터나 사실을 가지고 좀 이렇게 정쟁하고 논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보 원장 의혹은 공식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했고 일정 부분은 지금 기소하고 재판을 준비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 건과 글쎄요, 이 김은겸 의원하고 더 탐사라는 매체가 근거 없이 제기한 의혹을 같은 선상에 두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규 씨가 지금 포토라인의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유동규 씨가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인데요. 이야기 들어보죠. 작년 2월에 김만배 씨한테도 거액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세요? 텔레그램 정무방에서 혹시 경선 자금 관련 논의도 있었나요? 유동규 씨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법원에 들어갔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책위 의장까지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며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비판을 하자 국민의힘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과연 국회 제1당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 맞나 의심스럽습니다. 민생은 저버렸고 국민의 사생활까지 정쟁화했습니다. 염치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국민께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자, 그 의혹 제기부터 최고위원들의 발언까지의 과정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7월 19일 밤인데요.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뭐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위원님 뭐 거시죠? 위원님 저 술 못 마시는 건 아십니까? 저 술자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떤 종류에도 꼬투리 잡기 위해서 일부러 회식 자리도 안 가거든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제가 저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일단 저는 첼로가 나오는 술집이 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는 그 10시 넘어서 술집에 남아있던 적이 20년 동안 없습니다. 저랑 먹은 사람 있으면 20년 동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그분이 자기는 거짓말해도 되는 면허증을 가진 것인 양 행동하잖아요. 대충 넘어가 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엔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윤도현 씨의 노래를 불렀다는 정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과할 정도로 화를 내며 마치 분노 조절하기 어려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술자리 하셨습니까? 대형 로펌과 술자리 하지 않으셨습니까? 반드시 TF를 구성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규 의원. 네, 당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고위당직자 몇 분께서 이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화들짝 놀라니까 진짜로 뭐 의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보통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평이 나가거나 공식적인 입장이 되려면 내부에서의 토론이나 설득하는 그런 장이 있습니다. 의총을 열어서 의원들한테 설득을 하고 이것은 팩트가 확인됐으니 우리가 당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자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그런 토론이나 이런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공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고위 당직자 몇 분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식적인 당 차원의 의혹제기 아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전용기 의원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술을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들리거든요. 사실은 정책위의장, 그다음 최고위원, 누가 봐도 당을 대표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한 걸 가지고 심지어 TF까지 만들자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 상황에서 이거는 당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건 아님 말고 우리 당 공식은 아니지만 의혹은 제기할게.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저는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상 저는 그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제가 특히 이제 무책임하다고 보는 것이 이 녹취록이 결국 핵심인데 그 남자친구가 그 언론사에게 그 여자친구와 통화한 내용 녹취록 자체를 전달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녹취록 자체를 전달할 정도의 열정이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근데 그 장소가 어디니? 라고 물어보고 그 장소가 어딘지 특정해서 알려줄 것 같아요. 네. 뭐 헤어졌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 정도의 어떤 열정과 의지가 있으면 심지어 언론사라도 한 번쯤은 전화 통화를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정도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저렇게 공세를 나간다. 뭐 김우겸 의원이 도박판이라는 말을 썼는데 타짜에 그런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그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 이런 얘기 있거든요. 정말 저렇게 제기하고 싶으면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했던 대로 뭐 하나 걸고 나서 이렇게 시원하게 배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녹취록과 관련해서 여자친구 쪽에 동의를 전혀 받지 않았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김행 비대위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남자친구는 여성의 동의 없이 녹음했고 여성의 동의 없이 제보했습니다. 피해자 오빠는 남자친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것은 데이트 폭력으로 생각한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데이트 폭력의 공범이자
2차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증거입니다. 첼리스트인가요? 첼리스트인지 아닌지는 뭐 확실치 모르겠습니다만 그 여성이 줄줄줄 얘기했는데 그걸 남자친구가 녹음했군요. 근데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이거를 터트린 건데 이 보통 간 큰 남자라고 하잖아요. 김광선 변호사님. 이게 뭐 이게 여자친구나 아내와의 대화를 녹음할 생각을 감히 하다니. 근데 일단은 녹음을 그러니까 통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폭로한 게 첼리스트 여자고 이제 그 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자기 남자친구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그걸 녹음을 한 거예요. 근데 왜 녹음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때 뭐 사이가 안 좋았나? 이제 새벽에 녹음을 했다는 건데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했다는 건데 들으면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차대하니까 이걸 내가 좀 이용해야겠다 그런 마음 먹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더군다나 데이트 상대고 연인 사이인데 왜 이걸 녹음을 했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헤어졌다는 거잖아요. 헤어지고 나서 이걸 제공을 한 건데 사실 이제 녹음 그래요? 자체, 헤어지고 나서 이걸 그건 더 나쁘네. 그렇죠. 그러니까 녹음한 것 자체도 법상 문제가 없지만 이건 연인 사이에 정말 신뢰랄지 그러면서 완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자친구가 이걸 뭐 공신력 있게 제보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남친구랑 대화했는데 예를 들어서 대화한 거죠. 거짓말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그렇죠. 그냥 좀 부풀려서 얘기할 수 있고 아무 말이나 할 수도 있고 한 건데 그럼 검증 없이 그냥 몰래 녹음해놨다가 여자친구랑 헤어지니까 그걸 에이 그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첼리스트라고 그 얘기를 한동훈 장관하고 대통령이 술 먹었다고 얘기한 첼리스트라는 여자가 사실 이재명의 강성 팬데믹 개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치 않은 얘기니까. 아니 이게 언론에 나와 있는데 이제 실제로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렇죠. 이재명과 관련된 그런데 댓글을 다 달고 최근에도 뭐 그랬다는 그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이걸 이 얘기를 뭔가 이렇게 폭로를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땐 적어도 여자친구한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의를 그럼요. 받고 예. 그다음에 신빙성을 위해서 그 당시에 아마 녹음을 했으면 그 장소가 어디였어 이렇게는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장소에 대해서 전혀 안 나오고 일방적인 얘기만 계속 듣고 거기에 이제 녹취를 해가지고 이걸 폭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김혜영 의원은 이거 뭐 데이트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데이트 폭력이다까지 나간 것은 좀 너무한 것 같고 단지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떤 신빙성 또 그 첼리스트와 관계 이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미심쩍고 이 남자친구라고 하는 사람의 행적 이런 것들은 뭐 아주 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증거력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 의혹을 제보하려면 보통 의혹을 폭로하는 당사자가 내가 이 의혹을 폭로하겠다 이건 사실이다 라고 본인이 폭로를 할 경우에는 증거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건 본인도 모르게 녹취가 됐고 그걸 본인이 공개한 게 아니라 제3자인 남자친구가 공개를 한 거고 더군다나 이게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본인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력이 있습니까? 이 녹취가 이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왜냐하면 증거라고는 이거 하나뿐인데 일단 이제 수사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증거력은 없다? 수사로 갈 가능성은 없는데 만약 이게 법적으로 가게 되면 여자가 나와서 그 녹취록에 있어서 내 목소리가 맞고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면서 자기 말을 신빙성을 보강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전혀 증거력이 없다. 자, 한동훈 장관이 격앙된 입장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 공신력을 악용해 가짜뉴스 공인하고 각인시켰다. 피해자로서 민주당 차원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요구. 왜냐하면 최고위원과 정책위 의장의 대변인에 계속 이렇게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 의혹을 재생산 확산시킨다. 공인하고 각인시키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이걸 전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라고 민주당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그러자 이수진 대변인이 개인 입장에 공당의 입장을 표명할 이유가 없다. 화가 나면 본인 혼자 화를 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는 개인적인 입장 표명이고 공당의 입장이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의겸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이죠.
30명의 로펌 변호사, 대통령, 장관 등 설정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크로스 체킹할 사안도 아니다. 실책한 것이다. 조홍천 의원, 더 백업할 근거를 마련하는가 했어야 한다. 김의겸 작전 미스, 판단 미스로 한동훈의 전세 역전당했다라고 김의겸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서재현 부대변인, 지금 최재성 전 수석하고 조홍천 의원은 이건 크로스 체킹할 사안도 아니다. 아까 서재현 변호사는 듣고서 서재현 대변인은 꽤 구체적이다, 신빙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당의 선배들은 이건 신빙성 차원이 아니다. 크로스 체킹할 사안도 아니다. 김의겸의 실책이다, 미스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신빙성이 있다고 말하는 거는 그 네. 제보자의 진술이 엄청 구체적이에요. 뭐 출신 대학교 얘기도 네. 하고 너무 이게 지어낸 것 치고는 새벽 3시에 대화가 너무나 솔직하니까 이걸 거짓으로 단정하기가 어려울 정도야지 제가 그걸 100% 믿는다라는 말씀을 안 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의겸 의원님이 이제 그게 중심에 서서 그것을 본인이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취재했던 그런 뉘앙스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더 탐사라는 유튜브도 생략하고 이런 내용이 있다. 그것이 진실이냐 이 정도로 묻었고 한동훈 장관도 아니다고 넘어가면 괜찮았었는데 왜 자꾸 이제 그 장관직을 걸겠다. 당신은 무엇을 걸 것이냐 하다 보니까 이게 판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탐사 유튜브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다 보게 되는 것이고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취재를 한 건 맞아요. 그리고 녹음도 불법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불법적인 처벌은 받는 것인데 그 내용 자체에서 그걸 확인한 거는 더 탐사란 데서 이제 이세창이란 이 총재한테 전화를 걸어서 크로스 체킹을 한 건데 이분이 무슨 이게 어떻게 보면 헛소리 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발대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그게 다 동의하고 내용을 말할 수 없다 하다 보니까 동의하진 않았어요. 저 녹취 들었는데 그 의혹에 동의한 바는 없습니다. 동의한다는 게 그런 자리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당연히 진실이고 그게 사실일 텐데도 그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서로 이제 오해할 만한 대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사실은. 글쎄요. 그 이세창 전 총재랑 한 장관이 대응했기 때문에 이 판이 커졌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네. 이 이슈가 커진 게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와 이세창 총재의 모한 녹취 때문에 이 의혹이 커졌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뭐 가해자의 논리 뭐 이런 거랑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논란의 핵심은 애초에 최소한의 사실 공개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술과 뭐 노래가 있었다는 그 장소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국감장에 가져와 가지고 개인 신상에 대한 흠집을 내기 위해서 그 무리한 발언을 했던 김의겸 의원으로 수렴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이것에 대해서 뭐 무례하게 대응을 했다. 국감장에서 뭐 한동훈의 태도가 뭐 어땠다라고 해서 자꾸 사실은 무리한 의혹을 받은 한동훈 장관의 책임으로 민주당이 자꾸 돌리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고 해서 한편으로 또 선을 긋고 있어요. 굉장히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이 논란이 확전되는 것은 한동훈 장관의 어떤 실제로 이 당사자 피해자 당사자의 책임이 아니라 이 논란을 계속 재생산하고 뭐 최고위원들이 공식 석상에 발언하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언론이 다루고 일부 유튜버들이 이 내용을 또 확산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인 것이지 한동훈 장관에게 이 문제를 귀결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야의 다른 시각 전해드렸습니다. 이 여야의 다른 인식은 박홍근 원내대표 답변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에서는 김의겸 의원이 문제다. 국회 윤리위에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전 그러면 특검을 하라. 글쎄요. 이것도 특검해야 돼요. 참. 무조건 거짓말이다라는 것이야말로 너무 앞서간 것 아니냐. 이 전용기 의원님, 박홍근 원내대표 말씀이 아니 이것도 특검 임명할 사안입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제가 저 인터뷰하는 자리 옆에 있었는데 저렇게 이 앞뒤가 이제 사실 잘려서 저렇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은데 진짜 특검하자고 말씀하신 거 아니죠? 양쪽에서 주장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좀 과한 주장을 했다고 하나 저쪽에서도 내가 아니다라고 과하게 이제 주장을 하다 보니 양쪽 주장이 계속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건데 왜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윤리위 제소한다든지 뭐 또 다른 뭐 논란을 만들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김의겸 의원이 거짓말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거짓말로 매도하지 말라 이거죠. 아니 그때 이재정 의원과의 건도 그랬고 조국 건도 그랬고 결국 김의겸 의원의 거짓말로 드러났는데 사과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건은 이제 뭐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주장이 너무 쌩하고 양쪽 주장이 너무 팽팽한데 무조건적으로 언론에서도 김용겸 의원이 거짓말했다는데 동의하시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네. 약간 화가 나셔서 아니 왜 계속 거짓말이라고 단정 지으시냐 그런 게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신 거죠. 예. 특검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의겸 의원만 매도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예. 거짓말로만 보지 말아라 하는 답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서도 박홍근 원내대표가 특검을 하든가라고 해버리면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라는 진정성이 희석될 수도 있잖아요. 제3자가 보기엔. 전 의원님 어떻습니까? 희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 그런데 이제 뭐 거짓말로 매도하지 말아라 이런 측면에서 한 것이고 사실 이 진실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 서재원 대변인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녹취록이 그러니까 방금 내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이제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과정 중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100% 거짓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측면이라서 이것은 양쪽 주장이 팽팽하니까 뭐 해당 부분을 뭐 예를 들어서 뭐 특검이라도 인용하시든가 이렇게 나간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거를 수사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것은 뭐 국격을 훼손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술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국격을 훼손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 본인이 실제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술자리에서 매번 포착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국격 훼손은 누가 시킨 겁니까? 뭐 이런 측면에서 사실 한동훈 장관이 술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대부분 안 믿으시는데 윤 대통령께서 술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믿는 분이 또 더러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빙성이 여기에서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그냥 명확하게 말씀 주시면 딱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김관선 변호사님, 박홍근 원내대표의 아니면 특검을 하시든가라는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특검은 전제가 있잖아요. 어떤 범죄 행위에 해당이 돼야 하는데 대통령 장관이 술 먹고 노래했는데 이거 특검 대상이에요? 이거 어떤 범죄 행위에 해당되죠? 더군다나 이 특검을 너무 남용하면 안 돼요.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검찰이 엄청나게 급물살 타고 수사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턱밑까지 왔는데 또 특검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진실이 안 밝혀지는 다 특검을 합니까? 다 특검 발의해서 할 거예요. 저거 자체는 물론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생각 없이 어떻게 보면 김의겸 의원을 옹호하다 보니까 이런 발언을 좀 한 것이라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원내대표잖아요. 그러면 한마디 할 때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저렇게 계속 특검 얘기하면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이랄지 이런 것들도 색이 바랄 수 있어요. 모든 걸 특검하자고 하는 저런 취지, 더군다나 죄도 되지 않는 거 가지고 특검하자고 하는 것은 정말 원내대표로서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죠.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뜨거운 소식으로 꼽혔는지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권순일 전 대법관.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를 개업하려는데 변협이 제동을 걸었다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일까요? 대장동 사건 뇌물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제기됐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 2020년 7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도 관여했었죠.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찾아갔었다, 만났었다라는 의혹도 제기됐었죠. 해당 재판 기간 중 김만배 8차례 만남,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했었죠. 고문료 1억 5천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었죠.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대장동 의혹이 여전한데 후배 법조인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자중하는 게 마땅하다. 변호사 등록 자진 철회하라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자, 요 대한변협의 입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광선 변호사님. 저는 저 대한변협협회의 의견에 동의를 해요. 물론 저희 심사를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진해서 철회하지 않으면 아마 등록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법관이라는 것은 엄청난 자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장동 특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재판 중에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뭐 형수 욕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특혜와 관련된 주범이라 할 수 있는 김만배와 8번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거긴 출입 기록에 의해서 거의 다 인정이 됐어요. 김만배도 인정을 했죠.
그러면 김만배, 이재명, 권순일 이건 어떤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소위 당시에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됐었죠. 예.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됐어요. 그것도 전원 합의체로 무죄가 선고됐는데 그 무죄를 이끄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권순일 대법관이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여기서 더 부적절한 것은 김만배하고 8번 만났잖아요. 그럼 이재명 의원하고 김만배하고 관련이 있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특혜의 가장 중심이 있잖아요. 근데 또 대장동을 주도한 화천대유에 또 고문 변호사로 또 가요. 예. 그래갖고 1억 5천만 원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세 가지 사실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이재명, 김만배, 대장동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현재 그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아직 수사가 지금 미진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대법관 출신으로서 좀 자중하고 좀 때를 좀 기다려야 하는데 뭐 일 욕심이 있는지 돈 욕심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대장동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본인이 나 변호사 등록해서 일해야겠어, 돈 벌어야겠어 이거 하는 것 자체는 좀 뭔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물론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김만배 씨를 만난 것 그리고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며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은 팩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권순일 대법관이 당시에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뭐 영향을 주는 판단을 했다든지 재판을 거래했다라는 것은 의혹일 뿐 사실로 단정해서 안 된다라는 말씀, 사실관계 한번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건 있죠. 이제 와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의혹들과 맞물리고 있다는 측면인데 서재현 부대변인, 예를 들어서 대장동 일당이 유동규 씨를 통해서 김용 부원장, 정지상 실장 등에게 건넸던 그 돈의 성격이 만약에 대선 준비 자금이었다면 그 대장동 일당이 권순일 전 대법관과 매우 유착돼 있는 관계였잖아요. 화천대유 고문이니까. 그래서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재판에 무슨 영향을 주려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죠, 일종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죠, 누구나. 그러나 이제 이번 대장동 사건은 너무나 크죠. 사실 곽상도 의원, 뭐 박영수 검사 같이 이제 50억 클럽이 처음에 이제 화두로 뜨면서 처음에 이재명 어떻게 대장동의 몸통 이재명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든지 특검 검사의 어떻게 보면 안 보이는 카르텔에 의한 범죄 집 조직이다라고 이야기 나왔다가 한 2주 전부터 다시 유동규가 이제 진술, 김용 진술을 이제 얘기하면서 갑자기 다시 이제 전세가 역전된 형국이라서 진짜 왜 그 곽상도 아들 50억은 왜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그리고 곽상도 의원이 왜 또 국민의힘에서 탈당이 제명이 조치가 되고 그것 자체가 저는 이 대장동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거는 국민의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이 이재명 당대표를 이렇게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현재 검찰의 어떤 수사에 어떤 의도나 한계가 있다.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50억 클럽에 정말로 700억, 1,700억 천문학인 숫자가 사실 이게 비리로 인한 범죄 집단인데 이 전체적인 조직을 일망타진해야지 다시는 재발 방지하는 것이고 이 외에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는 사실 정관예우 특혜로 변호사를 하려 하는 게 다분하기 때문에 저는 대장동의 어떤 고문, 화천대유 고문을 맡지 않았더라도 이건 좀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뜨거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누굴까요? 함께 보시죠. 두 번째 핫삼의 인물은 바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입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이 10억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청와대와 국회를 다 들먹였다라는 상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나 싶습니다. 문정부 때 사업가 박모 씨 청탁받고 10억대 불법 자금 수수 혐의죠. 검찰 공소장을 보면 정치권과 친분을 과시했다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난 유력 정치인 A 민주당 의원의 측근이고 B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친해.
A 의원이 곧 당의 주도적 위치로 갈 것이니 21대 총선 공천은 따놓은 거다. 민주당 인사 10명의 실명을 팔았다고 합니다. 이건 판 거죠. 그러면서 유력 인사임을 자처하고 실력가를 자처해서 사업가로부터 마치 무언가를 다 해줄 수 있는 것인 양 10억 원대의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 자, 그렇다면 그래도 어떻게 10억을 받았나 궁금합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은 언니라 부른다. 2019년 말 기업 인수 관련 청탁 때 이정근 사무부총장은 모 장관을 움직여야 된다. 내가 그 장관 언니라고 불러. 언니라고 불러. 인사 목적 2천만 원이 필요하다. 수고비, 감사비 포함 실제 4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내용도 검찰 공소장에 담겨 있습니다. 장관을 나는 언니라 부른다. 2020년 4월 특정마을 개발권 청탁 관련해서도 이정근 부총장은 B 대통령 비서실장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비서실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합니다. 나 비서실장이랑 친해. 장관은 우리 언니야. 3억 1,500만 원을 받았다. 조카 전세자금 용도 2억이 포함돼 있다라는 겁니다. 조카 전세자금을 왜? 창피해. 이런 게 너무 창피해요. 이런 게 너무 창피한 겁니다. 아니, 김재섭 의원님. 네. 검찰 공소장 내용대로라면 장관은 언니라고 불러요. 비비서실장과 나 친해. 그리고 일단 사무부총장이잖아요. 뭔가 해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건넸는데 그 받은 돈으로 조카 전세자금 해결하고 자기 돈으로 쓰고 이거 정말 옛날 구학 모습 아닙니까? 구학 정치인의 모습. 이게 사실이라면? 흔히 그 여의도 정치권에 있는 브로커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예. 네, 내가 누구랑 사진 찍은 거 있으니까 한번 봐라. 나 이 사람에 연락했어. 문자 내용 좀 봐봐 하면서 호가호위를 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고 자기 입속을 챙기고 뭐 그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저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실제로 금품을 수수한 것까지는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이 금품을 예를 들면 정말로 그 국회와 청와대 유력 인사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검찰의 수사 영역입니다. 어쨌든 간에 실명이 10명 정도가 거론이 되어 있고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 수사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가정이지만은 그 10명에 해당하는 그분들께서 실제로 금품이 수수한 정황들이 포착된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큰 게이트로도 번질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현기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누구랑 친하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뭐 일이 되고 뭐 기업 인수권이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특정 마을의 개발 추진되거나 하는 사회는 아니거든요. 요새. 그러니까요. 이제 근데 발언을 했다라고 지금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뭐 판결이 나올지 이제 수사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받았거나 뭐 수수를 했다거나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걸로 볼 수 있고 근데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부총장을 통해서 뭐 청와대 인사라든지 뭐 정치권의 특정 인사들한테 이게 전달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전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실제로 받았다면 브로커의 전형이 훨씬 될 것이고 이 판결이 나왔을 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해당 부분들은 빨리 수사 진척도를 보고 어떻게 판결 내는지 그리고 이제 증거를 보고 충분히 뭐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엔 뜨거운 소식 세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용 회장이 삼성의 회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등극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2014년에 회장님이 쓰러지시고 난 후 부족하지만 회사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깨닫고 배운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삼성은 계속 삼성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회장 취임하신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제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뢰받고 더 사랑받는 기업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회장
새로운 삼성 시대가 시작됐다. 이재용 회장의 삼성 시대가 시작됐다. 삼성전자 이사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회장 승진 의결했습니다. 부회장 승진 후 10년 만입니다. 경기 침체, 매출 하락 속에 강력한 리더십과 책임 경영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취임식도 없고 취임사도 없이 사내 게시판을 통해서 회장 승진, 굉장히 소탈하게 시작을 해요. 사내 게시판을 통해서 이재용 회장 승진 이렇게 시작을 했군요. 어깨가 무겁다라고 이재용 회장이 밝혔습니다. 사실 지금 삼성과 이재용 회장이 직면해야 할 세계 글로벌 시장의 현실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사실 삼성은 수많은 삼성 임직원들의 미래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경제와도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용 회장의 어깨가 많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자, 뜨거운 소식 3가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공무원 피격 반박, 가해자 방탄 회견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반박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시직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월북이라는 주요 첩보에 포함된 거를 오히려 그를 감추는 것이 더 이상한 상황이겠죠. 설사 지시를 했다 해도 개혁된 국정원 직원들은 이러한 지시를 따를 만큼 타락한 바보들이 아닙니다. 남북 관계조차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 발등을 찍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방탄 기자회견이다. 유가족에게 3차, 4차 가해를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기자회견은 자기 항변에 불과한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에 불과했습니다. 고 이대진 씨에 대한 명예살인을 또다시 확인 사살한 것이며 그 유족에게는 2차 가해를 넘어 3차, 4차 가해를 한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국민의 생명 보호에 관한 문제이지 정치 문제이거나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전용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감사원의 국정농단으로 볼 수 있고요. 진짜로 특검이 필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감사원에서 발표했던 사안들 지금 전부 다 뒤틀린 형국이지 않습니까? 국정원장의 발언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저는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서욱 장관까지 구속이 된 상황인데 예. 서욱 장관이 데이터 원본을 삭제했다고 구속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원본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국정원장이 밝혔던 거. 그리고 SI에 들어보면 월북이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월북으로 추정을 했다라고 해서 감사원이 발표를 한 건데 이것도 국정원장은 SI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지금 뒤집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엄청난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끔 이 감사원의 칼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사실 이것도 뭐 주장에 불과할 수 있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지만 해당 부분이 진짜로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게 진짜 국정농단이고 대한민국 헌정 역사를 뒤바꿀 수 있는 엄청난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감사원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다시 한번 봐야 되고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를 이것을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지현 부대변인.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메시지도 메신저도 중요한데 박지원이 정치 구단이잖아요. 이분이 회의 때 직원들한테 그것도 감사원 주장은 그 이미 기존에 사퇴한 직원에 함께 그 공식적인 회의에서 그 자료를 삭제하라 지시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박지원 국정원장도 본인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그렇게 뭐 삭제할 이유도 없지만 그렇게 허술하게 할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유가족에는 죄송하지만 저는 유가족의 어떤 그걸 떠나서 이 사건을 월북이라든지 정치적 논쟁의 한가운데로 몰아간 건 감사원이다.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하고 나서 이 증거가 있고 확인을 들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렇게 단언을 하고 감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박지원 원장도 그렇지만은 그 장관 모든 분들이 다 나와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이 기자회견을 본 유가족들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사회 피격 공무원 유족 입장입니다. 이래진 형이죠. 첩보 보고받고 구조활동과 송환했는지 국가의 존재 이유를 3년간 물어왔다. 그 답변을 안 해주면서 본인도 억울하다는 얘기만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월북이든 아니든 첩보 보고를 받고 과연 구조활동을 했는지,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구조하라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구조의 지시는 했는지 이런 거거든요. 그런 답변은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어요. 당시 정부 관계자들 누구도. 자, 피사공무원의 아내, 아들이 기자회견 본 뒤 감사원 감사도 검찰 수사도 부정하고 있다면 답답했다라고 유족들은 비판했습니다. 김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서해공무원 그 피살 사건이 이렇게 정쟁의 요소가 된 것은, 그리고 이게 수사와 감사의 대상이 된 것은 사실 이제 민주당의 책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전용기 의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뭐 정보 삭제 알고 보니 원본은 있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가운데서 저는 한 꼭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굉장히 빠르게 이례적으로 월북으로서 진단했다라는 것과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월북했다라는 것 정황을 만들기 위해서 뭐 공황장애를 뭐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전문가들이 공황장애로 진단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더라. 이런 되게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원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맥락이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애초에 유족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민주당이 거부했습니다. 법원이 정보공개하라고 했었는데 불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버렸거든요. 이것을 사건을 미궁 속으로 깊숙하게 빠뜨렸던 것이 사실 민주당의 저는 책임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되는 것이고, 월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월북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월북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정황들을 살펴보면 하태경 의원의 주장인데, 정말로 그 북한군이 물어보니까 뭐 월북이냐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라는 것이 사실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거든요.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 월북으로서 우리가 정말 진단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들은 들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감사원과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사건의 진실규명을 할 필요가 있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뭐 전 정부에 대한 수사다, 뭐 정치 보복이다라는 프레임으로서 이 사건을 자꾸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지원 원장은 첩보에 월북 의사가 담겼다고 했지만 여당에서는 월북, 북한군이 딱 한 번 언급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가족들의 입장도 보셨습니다. 다시 전용기 의원님.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처음에 월북이다 말다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국방위 그리고 정보위에 보고가 됐죠.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동의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월북이라고 동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SI 첩보와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보고한 내용을 다 봤기 때문에 월북이라는 단어도 있고 월북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동의를 했던 부분인데, 왜 저희가 정치 보복이다, 이것을 왜 뭐 정권의 싸움으로 몰고 가냐, 이런 거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해당 부분들을 수사하기 시작했고 감사하기 시작했고, 감사원에서 주장을 번복하면서 이것은 월북이 아니다라 해가지고 국가유공자 대우인가요?까지 해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못 구한 거, 그 다음에 진짜 살려서 돌아오지 못했던 거, 이것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그 바다에 빠져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구해 왔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런 부분에 저희가 잘 못한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보나, 이것을 사실 월북이라고 본인들도 다 알고 있었고 결국 결론까지 나왔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전 정권에 수사하듯이 막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 이 모든 하나하나 건건이를 보면 전 정부를 그냥 사실 도륙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모습을 보였는지, 이것을 민주당의 잘못으로 몰고 갈 수 있는지를 본인부터 한번 챙겨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월북 논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유가족들한테는 더 큰 아픔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